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애청하는 4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괜히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생각이 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커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과 그 일들로 생긴 제 마음의 변화들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점점 더 자라는 아이의 미래를 그려보면 아이에게 어떤 어른이 돼야 할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인생의 중간 지점을 넘기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나름 평범하고 차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이지만 다른 사람은 흔히 겪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었던지라 그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24살의 어린 나이에 소위 사고 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겁도 없이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른들이 말리시는데도 강경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한 왕자와 공주 이야기였다면 너무 좋았을 테지만 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남편은 같은 과 선배였는데 저와 결혼을 한 후 휴학을 하고 여기저기 돈을 벌기 위해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제가 너무 미우셨는지 볼 때마다 너가 우리 아들 팔자 다 꼰다. 얼른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 학년 남겨놓고 학교도 못 다니고 저게 뭐냐? 그나저나 너는 왜 휴학 안 해? 내 아들만 저러고 있고 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는 척 웃으며 저는 한 학기 남았거든요. 이번 학기하고 졸업하고 아기 낳고 오빠가 학교 다니면서 아기 보면 제가 취직해서 돈 벌기로 했어요.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번갈아 가면서 해야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라 그 정도는 감수하자 싶었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다 이겨내고 뱃속의 아이와 남편과 알콩달콩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옛말하면서 살 날이 오겠거니 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기에 허투루 살고 싶지 않아서 이왕지사 벌어진 일 즐겁게 책임지며 살자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주변 그 아무도 반기지 않는 아이 잘 키워서 다들 보란 듯이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물론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버텨진 것도 있습니다. 매일 저에게 고마워. 우리 아기랑 너랑 내가 진짜 호강시켜줄게. 나 취직하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아서 주렁주렁 손잡고 좋은 데도 많이 가자. 라며 안아주고 토닥여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기에 매일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학교 다니고 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질수록 저는 외로워졌거든요. 방학을 해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임신이라는 몸의 변화에 호르몬이 이상했는지 괜한 투정을 부리며 남편을 곤란하게 하고는 했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오빠 기다리느라 나는 목이 빠질 거고 애도 나 혼자 키우겠지. 라며 힘든 몸을 이끌어 오전 일을 마치고 야간 대리운전을 나가는 남편에게 괜히 때를 부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다른 날과 달리 그럼 어쩌란 말이야.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울 거 아니야. 애는 뭐 저절로 커? 너도 다 알면서 왜 그래? 알아야. 나도 힘들어. 제발. 이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평소처럼 아기 잘 지키고 있으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이 그렇게 하고 나가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팅팅 붓도록 울고 또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부재 중 열통이라고 뜬 글자가 눈에 들어와 벌떡 일어나 통화 목록을 보니 시어머니이시더라고요. 놀라서 전화를 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새벽에 전화를. 이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 넌 뭐하는 애가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우리 친철이 라며 우시더라고요. 오빠가 왜요? 왜요, 어머니? 라며 놀라 소리치니 지금 성민병원으로 와라. 우리도 가고 있다. 사고 났대. 진철이가 사고가 났대.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사고? 머릿속에 떠오른 두 글자의 그 말이 입력되지 않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남편의 이름을 대고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로 남편에게 갔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덮어놓으셨어요? 라는 제 물음에 죄송합니다만 성진철 씨는 사고 후 응급실에 도착하신 뒤 응급처치를 하기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송중 구급대원분이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라고 답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침대로 다가가 천을 들어올리고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여기저기 피를 흘리며 상처가 잔뜩 난 얼굴로 눈을 감고 누워있더라고요. 차마 덮인 천을 다 들지도 못하고 얼굴 쪽만 열었는데도 피도 상처도 많더라고요. 제가 괜히 떼를 쓰고 속상하게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저를 밀치시더니 남편을 끌어안고 우시더군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어. 일어나 봐라. 라며 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밀쳐진 채로 넘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요. 남편은 외아들이었지만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님과 이혼하셨다가 시아버지가 남편 대학교 입학 후 돌아가시고 그제야 연락을 해와 만나기 시작한 사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보험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습관처럼 진철이가 돈 벌면 나 먹여 살려주겠지? 라고 하시던 분이셨고요. 남편은 클 때 키우지도 않았고 보러 오지 않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면 기가 막혀 하면서도 별 말을 안 했지만 집에 와서는 몸서리치며 싫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왜 그렇게 뚜렷이 생각났는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밀며 만지지 마, 내 남편이야. 당신이 키우지도 않았잖아. 클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오빠가 당신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아? 그런데도 낳아준 엄마라고 겨우 참고 들여다본 거야. 근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서 이래? 나가라고! 라며 소리를 치다가 쓰러진 건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오빠는 가야 해. 라며 몸을 일으키니 이거라도 다 맞고 가자. 가서 성서방 잘 보내줘야지. 라며 저를 다시 눕히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누워있을 수 없어 일어나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을 맞으며 그 아저씨라는 사람과 뭘 그렇게 쑥덕거리는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과동기 친구들은 와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저와 같이 슬퍼해줬습니다. 장례 내내 모든 일처리를 번갈아가며 다 도와주고 발인 날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동기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을 화장하고 화장터에서 나오는 길에 한 번 더 쓰러질 뻔했지만 아버지와 친구들이 저를 잡아주어 겨우 견뎠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억지로 큰 소리로 울음소리만 낼 뿐 눈물은 흘리지 않더군요. 공동묘지 납골당에 남편의 유해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임신한 몸으로 무리를 해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눈을 뜨는 게 괴롭고 숨 쉬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러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며 시어머니는 찾아왔더군요. 진한 화장에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껌까지 씹는 그 모습이 너무 천박하고 싸 보이더라고요. 언제 드러났는지 남편 앞으로 보험이 여러 개였는데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수령하도록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 타령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잔뜩 꾸미고 나타난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아직 오빠 유해 온기도 안 식었어요. 이러고 싶으세요? 좀 천천히 오셔도 될걸. 이라며 사인을 하는데 앞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나중에 딴소리 말고 여기 각서에도 사인해. 애 앞세워서 나한테 돈 뜯으러 오지 않겠다고. 라고 답하는 시어머니에게서는 그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얼굴이라도 보고 살자고 연락 안 끊고 살았는데 너무하시네요. 라고 쏘아보며 사인한 서류들을 전했더니 너처럼 재수없는 애만 안 만났어도
내 아들 그렇게 안 죽었어. 라며 서류들을 챙겨 휙하니 나가더라고요. 뱃속의 아이와 저만 남았다는 생각에 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아침까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움직임이 없더군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놀랐나 싶어 호흡을 가다듬고 뒤척여 보았지만 아이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고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오시겠다고 전화를 끊으시고 산부인과로 내려가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자극해봐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개월의 만삭이었던 저는 그렇게 아이를 유도분만하여 아이의 장례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리하는데 그때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의 물건들, 아이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해 놓고 먼지 털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른 치우고 누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누운 상태로 며칠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몇 차례 다녀가셨고 친구들이 와서 울다가 가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시간이나 날짜의 개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몰고 와 저를 차에 싣고 집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으니 집주인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아버지가 쓸만한 집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걸 차에 앉아 멀뚱히 보는데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사진이 걸린 액자들도 버려지고 아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불들도 버려지는데 저는 나서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챙긴다고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제 한 몸뚱이를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이 순간을 떠올리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이는 다시 제 곁에 돌아오지 않지만 다시 떠오르고 괴로울 때마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물건 하나쯤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피폐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된 집을 뒤로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결혼 전 제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서는 얼마나 오래 잤는지 모릅니다. 물고 뜯기고 빠지고 도망다니는 꿈들을 꾸며 깨고 잠들기를 반복했지만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리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먹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먹기만 하면 다 토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을 다니시면서 저까지 신경 쓰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고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망쳐버리고 망가져버린 것 같아 방 밖의 세상이 두려워졌거든요. 제가 모두를 망치고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만 없으면 다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시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신지 몰랐는데 제가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니 방문을 뜯고 들어오셨나 봅니다. 얼른 저를 내리신 아버지가 저를 여기저기 막 때리시면서 너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너희 엄마한테 너 잘 키우겠다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는데 살아야지. 성서방 목도 살고 아기 목도 살고 너희 엄마 목도 살아야지. 죽긴 왜 죽어? 라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한참을 두드려 맞다가 울었습니다. 사람이 우는 것 같지 않은 소리를 내면서요. 제가 그런 소리를 내며 울자 아버지는 알아야 너희 엄마가 너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냐? 어린 너를 두고 눈 감으면서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혹여 너 구박받을까봐 나는 재혼을 꿈에라도 생각 않고 살았다. 그런데 너가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제발 정신 차려. 아무리 괴로워도 살다 보면 잊어지고 흐려진다. 아빠가 알잖아. 라면서 끌어안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위로를 얻었던 건지 그날 저녁부터 저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허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다 토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삼키고 꿈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TV를 보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저를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처방해주신 약을 먹고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자긴 했지만 음식을 토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아파트를 산책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들이 찾아왔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정도도 되었죠. 물론 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웃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와 친구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다려주고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아픈 일들을 겪은 탓인지 저는 사람들과 선뜻 쉽게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해내는 마음의 힘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말까지 덧붙여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지나가는 연인들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고 임산부들을 보며 떠나간 아이가 떠올라 괴롭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텨야 남편도 아이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저였으니까요.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저만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간호학원에서 나간 실습도 잘 해내고 시험도 제법 잘 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실습을 나갔던 병원에서 저에게 취업을 거기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해 주셔서 바로 취업에도 성공했죠.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내과였는데 3교대로 근무를 해야 하다 보니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 일을 익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배우며 일을 했습니다. 오신 환자분들이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라 거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다소 어린 편인 저에게도 잘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서 지내던 집에서 꽤나 멀리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니던 정신과 병원에서는 이사 가는 곳에서 가까운 병원을 추천해주며 소견서를 써주셨고 아버지는 운영하시는 세탁소까지 이사 가는 집 근처로 옮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니던 병원으로 출퇴근하기는 너무 멀었거든요. 병원에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퇴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어르신들이 아쉽다면서 정들자 이별이네 라며 작은 선물들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한 이별도 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해 주시는 환자들을 보자니 또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괴롭지는 않고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죠. 마지막 퇴근을 하면서 그간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실장님과 원장님이 제 손을 잡고 어디 가서든 잘할 거야. 요즘 사람들 이렇게 손 야물기 힘든데 너무 수고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와 라고 해주셔서 더 힘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환경에 제가 혹시나 힘들어 할까봐 제 눈치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힐끗 보는데 흰머리도 늘고 얼굴에 주름도 늘었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나이가 드신 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 나이가 되기까지 제 앞가림도 못해 아버지까지 노심초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내 보겠다고요. 남편의 납골당에 아이까지 데려다 놓은지라 틈날 때마다 가서 보고 오곤 했는데 가서도 울지 않고 제 일상을 이야기하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산 사람은 산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집 정리를 마친 후 찾아가서는 새로 들어가게 된 병원은 성형외과인데 나 거기서 수술하고 다른 얼굴로 올지도 몰라. 오빠, 나 그래도 몰라보면 안 돼. 알았지? 라며 터무니없는 농담을 하고 오기도 했으니까요. 새로 다니기 시작한 정신과의 선생님은 전에 선생님보다 좀 무뚝뚝하시긴 했지만 제 문제에 대해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개선 방향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성형외과는 확실히 전에 다니던 내과와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좀 더 활동적이고 활달한 분위기라고 할까요? 친구들을 소개해주면 직원 소개에 할인을 해주셔서 몇몇 친구들을 소개하기도 하다 보니 친구들과 모임도 좀 더 갖기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야근을 하기는 해도 3교대 할 때처럼 밤을 새거나 그러지는 않아 편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저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으며 전보다 더 많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나름 나처럼 험한 일을 겪은 사람은 없겠지 라는 건방진 생각도 했고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다는 자만까지 더해져 삶을 관통한 듯한 태도를 가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서른이 가까워진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주더군요. 처음에는 청첩장이라는 물건이 생경하게 느껴져 받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내가 축하를 받았던 것처럼 축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청첩장을 건넨 한 친구가 아라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너가 와서 축하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버거리다가 그래, 고마워. 꼭 가서 제일 많이 축하해줄게. 라고 대답을 하고는 집으로 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 열어보고 꺼내보며 추억할 게 없으니 모든 게 다 나쁜 꿈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친구들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노력한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자신을 깨달으니 제가 우습고 불쌍하더라고요. 다 깨달은 것 같다는 착각에서 깨어난 거죠. 그때부터는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걸 알았으니 깨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기였던 건지 깨달음이었던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혼자 연극, 뮤지컬, 영화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쉬는 날에는 가까운 곳에 버스를 타고 가서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남편과 아이에게 들렸다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매일을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조무사 한 분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다른 날과 달리 탈의실에서 엄청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셨는데 4년 전에 이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매일 시달린다면서 신세 한탄을 자주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꾸밈새가 더 눈에 띄었죠. 다른 동료가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요? 라고 물으니 전에 본 적 없는 빵긋 웃는 얼굴로 얼마 전에 친구가 이야기해줘서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카페에 가입했다가 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 나도 내가 이제는 메말라서 설레고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설렌다. 나 좀 어때? 괜찮아? 라며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만 새로운 분을 만나셔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꼭 연애는 아니어도 대화라도 나누실 분이 계시면 아버지가 저만 바라보며 퍽퍽하게 나이 드시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카페를 검색해 들어가 보니 회원 가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을 하고 분위기를 보고 아버지께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죠. 물론 남사스럽다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모르니까요. 회원 가입을 하고 가입 인사를 하고 등급이 오르기를 기다리려면 하루는 있어야 하더라고요. 괜히 시작했나 싶다가도 이상한 커뮤니티를 아버지에게 소개했다가는 큰일이라 먼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다시 접속을 해보니 게시글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각자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이도 다양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중 아버지와 저처럼 사별한 사람들도 많고요. 이혼 예정이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며 그 사람들의 사연에 눈물을 지으며 게시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는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 곧장 퇴근한 날에는 어느새 그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어울릴 만한 분이 계신지 살피며 보느라 꼼꼼히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제 남편과 만나주실 30대 여자분을 찾습니다. 라는 글의 제목이 보이더군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별 사람이 다 있네.
싶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별 내용 없이 남편의 신상에 대해 써놓고 반듯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쪽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인 말에 남편은 정말 좋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문제죠. 그러니 제발 괜히 말 붙이지 마시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더군요. 무슨 사연일까? 괜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상대를 찾는 여자의 사연은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글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30대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락드려 봅니다. 라는 제 쪽지에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채팅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다면 채팅창 열어주세요. 라는 쪽지를 보고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에게 낚이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호기심은 저의 손을 움직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슬픈 사랑님. 이라고 채팅을 보내자 안녕하세요, 평정신님. 이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솔직히 이상한 사람 아닌가 걱정하셨죠?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이상하니까요. 남편이 알면 아마 엄청 비웃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상해요.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네요. 저도 이상하네요.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저는 36살이고 남편은 38살이에요. 아이는 없고 남편은 곧 사별을 할 예정이라 가기 전에 제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가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바깥 출입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할 걸. 나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답장을 받고서야 저는 두 사람의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여자분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신데 남편이 그 수발을 들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기가 너무 안 돼서 자기 이제 그만 수발 들고 다른 여자랑 만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웃으면서 당신이 소개해주면 만나볼게 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남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아내분이 염려하시는 마음에 크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 좋은 짝을 찾아드리려고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럼 미혼이신가요? 같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면 더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남편 진짜 괜찮거든요. 라고 하시기에 제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저의 사연을 한참 글로 적고 있는데 그쪽에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만나는 건 싫다고 했을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언제 가져오세요? 라고 물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동정했을 수도 있고 남은 사람은 잘 살게 되니 걱정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제안에 그렇게 쉽게 응하면서 한치의 스스럼이 없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웠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남편분이 안 계신 시간에 만나고 싶다는 그분은 월요일 저녁 시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남편분이 집에 물건도 챙기고 빨래도 하러 가셔서 병원에 안 계시는 날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날 만나기로 하고 우리는 매일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저는 그분의 몸 상태가 어떠신지 물었고 그분은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남편분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분은 오로지 그게 목표시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와 저는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분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그분을 만나러 그분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죽집에 들러 죽을 좀 사서 갔죠. 아무래도 식사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알려주신 병실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더 야윈 여자분이 문을 바라보며 웃으시더군요. 평정심님, 제 생각보다 더 미인이시네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런 꼴로 맞이해서 죄송해요. 라며 말을 하는데 정말 밝고 씩씩하셔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픈 사랑님.
저는 힘내시라고 왔어요. 남편분하고 만나고 그러고 싶은 마음보다 라고 말하는 저의 말을 가로막으며 안 돼요. 우리 남편 좀 제발 구제해 주세요. 라더니 그분은 이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남는 거 너무 괴롭잖아요. 아직도 치료받고 계신다면서요. 저희 남편은 부모님도 안 만나요. 나랑 사느라. 친구도 없어요. 저 때문에. 라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오면서 생각했던 수많은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두 여자가 울고 있는데 누구시죠?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분의 남편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며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친구야, 내 친구. 얼마 전에 사귀었거든.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잘 어울리지?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분이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음료라도 드실래요? 라며 그분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음료를 건네시더라고요. 음료를 건네받은 제가 어쩔 줄 모르면서 눈치만 보고 있자 그분은 우리 또 채팅해요. 알았죠? 근데 어쩌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요. 자기야, 이분 로비까지 좀 모셔다 드리고 와. 응? 이라며 제게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남편분과 병실 밖으로 나온 저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채팅하고 오신 거죠? 와이프가 잘 때 봤어요. 와이프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거. 본의 아니게 그쪽 사연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렇게 잘 극복하신 거. 저는 워낙 잘 잊어서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서 부탁인데 계속 저 사람하고 채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하고 채팅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제일 마음이 가나 봐요. 그렇게라도 저 사람 마음이 편하다면 이라고 하시더니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 느껴졌고 남편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두고 먼저 가면서 저런 마음이었을지 모른다 생각하니 괜히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돌아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는 자와 남겨진 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은 그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글귀에 우리는 모두 시한부라는 말이 떠오르며 사랑하는데 한날 한시에 눈 감을 수 없는 인간의 생사가 얼마나 지독한 형벌인지 생각하게 하기도 했고요. 그 주말에는 남편과 아이를 만나러 가 조금 울었습니다. 남았다는 이유로 투정이라도 부릴 수 있었던 저의 과거가 부끄럽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과는 매일 채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그분 병실에 가 그분과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퇴원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며 그분은 남편만 더 귀찮게 됐죠. 하던 일도 못하고 아픈 저랑 집과 병원을 못 벗어나니까요. 우리 남편 요리도 잘해요. 라며 웃더군요. 그렇게 몇 번 오고 가다 보니 남편분은 저를 기다렸다가 집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죄송한데 목요일쯤 하루 더 문병 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남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고 있는 게. 평정심님이 오셨다 가시면 그 다음날은 좀 더 좋아져서요.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라고 고개를 숙이시는 남편분께 그럼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저는 슬픈 사랑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일에 시간이 나는 대로 문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밝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고 저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남편분은 그런 저희에게 과일도 깎아주시고 과자도 뜯어주시면서 챙겨주셨고요. 그런 모습 볼 그분은 저렇게 잘 챙겨요. 진짜 착해요. 평정심님도 너무 착해요. 잘 어울린다. 하면서 웃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 들리는 척 했고 남편분은 평정심님이 훨씬 아깝지.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합니다. 라며 허허 사람 좋은 웃음으로 웃으셨죠.
그럼 그분은 더 크게 웃으며 그런다고 그냥 안 넘어가. 당신 내 말대로 안 되는 거 봤어?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이 다 안 됐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말 두 분 다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는 컴퓨터 앞에만 있고 자주 늦는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나 보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으시기에 아빠 여자친구 만들어 주려다가 내가 친구들이 생겨서 좀 바빠요. 라고 대답하고는 웃었습니다.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는 저를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시더니 별일 없으면 됐다. 라고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슬픈 사랑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아이를 만나고 오는 길에도 그분을 만나러 가고는 했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게 그분은 쪽지를 주시며 이거 우리 집 주소랑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전화번호고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남편한테 연락이 안 되면 좀 가봐줄래요? 내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아거든요. 고아랑 결혼한다고 시부모님이랑도 연락 다 끊고 살아서 부탁할 데가 아라씨밖에 없어. 미안해요. 라며 우시더라고요. 처음 본 날 빼고 눈물을 보이신 적 없었던 그분이셨기에 저는 적잖이 놀라기도 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그럼요, 걱정 마세요. 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좀 불안해져 오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분께 잔뜩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아라씨 전화 맞나요? 저 심호경 씨 남편입니다. 호경이가 알려줘서. 라고 하시기. 맞아요, 저 알아요. 라고 하니. 조금 전에 호경이가. 라고 하시기에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분은 장례식장 한쪽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곁에 가 어떡해요 라며 가쁜 숨을 내쉬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은 고개를 들더니 흐흑 소리를 내며 이내 크게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여기저기 연락도 끊기고 그 전부터 둘만 있으면 된다며 친구들도 안 보고 살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비우기가 아무래도 힘들어 병원에는 친척이 돌아가셨다 말을 하고 발인까지 남편분 곁에 있어드렸습니다. 계속 우시기만 하는 남편분을 차마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그분도 남편과 아이가 있는 그 공동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까지 함께 해드리고 남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남편분은 어휴, 저랑 호경이가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걸. 호경이가 원래 사람을 잘 가리거든요. 애는 좋은 앤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을 더 인사를 하고 남편분은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분 걱정이 들어 문자를 몇 번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과의 약속이니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저는 좀 불안해져 퇴근하는 길에 음식을 사서 남편분이 계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더군요. 그래서 음식만 문 앞에 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음식 사놨어요. 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 장례가 끝나고 제가 생각이 나고 집에서 제가 했던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떠오르더군요.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주셨던 집 비밀번호가 떠올라 가방을 뒤졌더니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술을 드셨는지 소파에 쪼그려 잠이 든 남편분이 보였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었고요. 그래서 조용히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자는 걸 깨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냥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잠에서 깬 남편분이 어떻게 라며 일어나시기에 죄송해요. 제가 놀라서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죄송해요. 그런데 호경 씨랑 약속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호경이스럽네요. 바보. 죄송해요. 술 안 마시기로 했는데 놀라셨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병실에 가는 대신 그분과 남편분이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분이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죠.
길 가다 첫눈에 반해 쫓아가게 된 이야기부터 둘만의 결혼식, 혼인신고, 암 발견, 투병 생활 등등 두 분만의 이야기를 저는 잠자코 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털어내야 남편분이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의사 선생님께 처음 이야기를 하고 그분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자주 가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원래 직업이 택배기사이신데 이제 뭘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세탁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분은 일을 좀 배울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꼭 1년 반 만에요. 그분의 첫 기일에도 같이 인사를 갖고 간 길에 저희 남편과 아이에게도 함께 갔다가 그 후로는 남편분의 차를 타고 같이 다니던 터라 저희 동네도 아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어 보니 아버지는 뭘 배울 게 있어? 한번 와보라 그래. 라고 하셔서 만나게 해드렸더니 그 후로 저희 아버지 세탁소 배달 일부터 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가길 3년을 하다가 남편분은 자연스레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 친구가 없던 아버지는 반기시면서 이제 그만 둘이 합치지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가서 허락을 받고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고 결혼식도 없이 저희는 살림을 합쳤습니다. 살림을 합친 지 3개월 만에 들어선 아이는 이제 11살인데 양가 할아버지들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주님이 되었습니다. 별난 인연이지요. 아이 아빠와는 남편의 아이, 그분의 기일을 챙기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불타는 사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끈끈한 사이라고 자부하면서요. 서로 아픈 과거를 함께 아파해주는 사이인지라 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농담으로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도 저희는 아픈 사람들이니까요. 아이 아빠는 빨래방을 운영하며 한편에서 수선과 세탁을 하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저번 달에 4, 5점을 냈습니다. 성실하고 싹싹해 아버지가 매우 좋아하시고요. 이제는 서로 더 이상 아픈 일 없이 나이 들며 우리 딸 잘 키우며 사는 게 최고겠지요. 먼저 떠나버린 사람들에게도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요. 사연을 보내다 보니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희 이제 아프지 말고 잘 살라고 덕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이 행복한 날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